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걸까요? 서민들은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고, 은행도 돈이 없고, 지방도 돈이 없고, 국유기업도 돈이 없고, 민간기업도 돈이 없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도 돈이 없고, 집을 사는 사람도 돈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노인들을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주머니 속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고층 빌딩은 계속해서 세워지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평소에 영상에서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돈이란 것이 정말 한 중년 여성을 짓눌러 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3살이 되었고 생일입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생일 케이크라도 사주고 싶어서 인터넷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싼 케이크가 44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카드에는 2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저는 이제 37살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44위안짜리 케이크 하나 사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2019년에 100만 위안을 주고 산 집이 지금은 80만 위안에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열광장 바로 옆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아직도 수십만 위안의 대출이 남아있고 매달 4천 위안을 갚아야 합니다. 앞으로 15년이나 더 갚아야 하는데 집을 팔려면 수십만 위안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30에서 40만 위안은 그냥 날리는 셈이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장사도 너무 힘들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 가정의 자산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국민 1인당 순자산 소득은 3,435위안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1인당 순자산 소득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유일한 예외는 2021년으로 당시 10.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참고만 할 수 있을 뿐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습니다. 심천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매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 상태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현재 급여 수준은 정체되고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여기에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팔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팔면 막대한 손실을 보지만 팔지 않으면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아무리 집값을 내려도 매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푼이 영웅을 쓰러뜨린다. 어제 저녁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소규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화 주제는 현재의 생활과 직장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2명의 친구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매달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금을 합하면 약 7천 위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생활비는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월급은 4천 위안 수준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을 합쳐도 약 10,000위안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광서성 옥림에서 생활하는데 이 정도 소득이면 결코 낮은 편이 아니지만 때때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소비 위축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2024년에 중국 전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가게에 손님이 없다입니다. 현재 소비시장의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네 글자 저리 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 변화로 인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업종은 바로 의류 산업입니다. 2024년은 중국 의류 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든 의류 판매는 급격히 감소했고 이 데이터들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는 같은 해에 2번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불 꺼진 발코니에서 조용히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 해고는 피했지만 급여 삭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심천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한 해입니다. 저는 2차례 해고 후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집안의 경제는 오직 남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입마저 대폭 감소하면서 우리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향집 주택담보 대출 4,000위안과 현재 거주 중인 집 월세 약 4,000위안 그리고 2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 생활비, 고정지출
어느 것 하나 줄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큰아이가 다니는 특기 수업 결제할 시기가 되었지만 여러 차례 고민 끝에 특기반 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용을 절약해서 작은아이의 유치원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곧 폐업할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요즘 하루에도 2-3명의 음식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가게가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정월 대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매일 저에게 음식점을 내놓을 테니 넘겨달라고 부탁하는 사장님이 10명 이상 됩니다. 가게를 그냥 넘기고 싶어 하는 사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사람, 가게 내 모든 집기와 설비까지 무료로 넘기고 한 달치 월세만 받아도 된다는 사람,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주민들의 자산 순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상당수의 중산층 자산이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경을 예로 들면 현지 1인당 자산 순소득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는 전년 대비 0.6% 감소하여 12,205위안이 되었으며 이는 북경 시민 1인당 평균 급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13만 위안짜리 시계를 차고 나 혼자 도망쳤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경의 3급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동종 업계에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실패자의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광스럽던 과거는 없고 가진 모든 것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위안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버텼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빈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발적으로 빈곤을 선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북경에서 복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1년에 약 50만 위안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50만 위안을 더 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 돈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주로 이사 온 후 우리의 다른 지출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공립학교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곳 사람들의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 친척, 동창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족 저축액이 50만 위안 이상인 가정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가정은 아예 저축이 없습니다. 일부 가정은 오히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번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이 고급차를 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환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가정이 수십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미래 발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번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햇볕이 좋아서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있는데 감숙에서 온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그녀는 다소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1만 위안을 빌릴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녀의 남편이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북경 집값이 최고조였을 때 그들은 200만 위안을 들여 집을 구입했습니다. 당시 대출이 180만 위안에 달했지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딸을 모두 둔 단란한 가정이었고 그들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어요. 당시 샀던 집값도 반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매일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중국인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중산층이 파산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려고 절대 가족의 모든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만 위안의 계약금을 모두 날렸고 9년 동안 갚아온 주택담보대출도 헛수고였습니다. 증발해버린 100만 위안은 저와 남편이 16년 동안 건강관리 업계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심지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중추절에도 쉬지 않고 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빚을 내서 집을 샀고 9년 후에는 집을 팔았지만 완전히 손해를 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증성시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면 정말 많은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현재 적어도 4분의 1의 가정이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이들은 가진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증성시에서 집값이 최고점일 때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성에서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몇십 년 된 오래된 집은 물론 수백만 위안에 달하는 고급 주택들도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사업이 악화되었으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미국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폭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투기를 조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든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었던가요? 여러분이 구입한 작은 아파트 한 칸을 내 집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급금을 날려버렸고 심지어 집을 샀지만 아직도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국의 자본가들은 모범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서방의 자본가들은 서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요?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같이 도망치고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해외로 다 떠났어요. 마오는 일본으로 갔고 유광동은 미국으로, 홍콩 재벌 이가성은 영국으로, 장영은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리고 인공호흡기 대왕이라 불리던 그 사람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갔어요. 도대체 왜 이들은 다 해외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걸까요? 중산층이 파산하고 빈곤층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부자들은 중국을 빠르게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끝없는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민들 뿐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든 아직 공부 중인 2000년대생이든 이 영상을 보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이나 나중에 직장을 잡았을 때 월급이 대략 5천에서 7천 위안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도시에 가면 당연히 방을 빌려야겠죠. 월세로만 3천에서 4천 위안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한 달에 최소 1,500에서 2천 위안은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 교통비, 가끔 고장난 물건 수리비까지 더하면 한 달 동안 수입은 거의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막 졸업했을 때는 젊고 패기가 넘쳐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상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죠. 일자리도 가려가며 찾았어요. 이거는 너무 힘들고 저건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요. 장래는 밝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 열정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 직장에서 3년 넘게 일하고 있고 월급은 고작 2천 위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번 사직을 고민했지만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강남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직원을 구하지 않고 있었어요. 겨우 한 곳에서 채용 공고를 발견했는데 사장이 하는 말이 젊은 남성들만 뽑는다고 하더군요. 35살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원자는 이미 40대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35살이면 일자리도 못 구하는 건가요? 말이 됩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러 가죠. 방금 봤던 점포는 월급이 겨우 6천 위안인데 그것도 야간 근무예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하는데 임금은 너무 낮고 식사 제공이나 숙소 지원도 없어요. 우리는 많은 곳에 채용 문의 전화를 걸어봤는데 죄다 운전기사만 모집하거나 이미 충원이 끝났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나는 같은 기수보다 준비를 일찍 시작했으니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연말에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 건 그만큼 해당 직무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따라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자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 지원할수록 점점 더 좌절하게 돼요. 마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단순한 일자리조차도 받아주지 않으니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